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여기에 IMF와 그리고 각국의 반응들이 일제히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쪽으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가와 환율 등 이 금융시장 변수들 역시나 좀 잘 챙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의 도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어제 올라왔던 이 한상춘의 국제경제일기 칼럼도 잘 읽었습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지 일주일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이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 주말을 기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좀 상당히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 가장 큰 관심이 되는 것은 아직 뭐 세력 재편이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는 조짐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의 좀 태생 문제가 상당히 많이 부각될 가능성도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전 캐스터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미국이 그렇게 북한과의 어떤 문제 이렇게 해서 지금은 한미동맹이냐 북미동맹이냐 이렇게 얘기 나올 정도로 상당히 김정은과 트럼프의 관계가 굉장히 좋다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상당히 새로운 동북아의 질서 재편, 남북 관계 관련해서 새로운 변화 조짐이 보이는 것이 아니냐. 아직 이게 추세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일본과 사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좀 빨리 이렇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보면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유지가 그래도 마찰 가운데 유지됐습니다는 지금은 동북아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질서 재편되는데요. 네. 보통은 여름 휴가철 이후에 금융시장에서도 포지션 변경과 함께 국제적으로 보면 이런 휴가철에 갔다 온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이런 측면이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하고요. 지금은 트럼프가 이렇게 상당히 궁지의 몰림에 따라서 미국의 국민들의 관심을 좀 다른 쪽으로 변경시키기 위한 움직임도 뚜렷하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북한 문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관련돼서 상당히 앞으로 급변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트럼프가 이렇게 궁지에 몰리는 것은 지난번에 중국의 포치에 뚫리면서 아시겠습니다. 11년 만에 1달러 7위안선이죠. 이 포치선에 이렇게 진입하면서 트럼프가 보복 관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무력화되다 보니까 곧바로 어떤 다른 사람과의 상의 없이 바로 중국 환율 조작으로 지정했죠. 네. 근데 그 후에 나오는 이렇게 모습 보면 대체로 보면 너무 이렇게 트럼프가 개인적인 독단적 조치지 않았냐.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은 이런 환율 조작이라는 지위는 미국 같은 경우는 매년 4월과 10월에 환율 보고에서 나타나거든요. 네. 이걸 무시했다는 측면.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의 환율 조작을 할 때는 BHC 법안에 의해서 세 가지 요건을 좀 충족해야 되는데요. 이걸 무시했다는 측면. 두 가지 측면에서 미국이 유지했던 전통적인 관행을 깼기 때문에 트럼프가 정책 야망에 의해서 중국을 두들기게 한 개인적 독단적인 조치지 않느냐 하는 이론적인 비판이 월가라든가 미국의 학계에서 줄을 이루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트럼프의 궁지에 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국 입장에서도 강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히토리의 대미수출 문제. 히토리 문제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워낙 많이 전해드렸기 때문에 이 히토리의 대미수출 문제, 그 다음에 미국산 원유 수입, 이거 중국 측으로부터 되겠죠. 중국이 이렇게 두 가지 요건에서 지난 주말에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화해 제재 문제 이런 쪽을 이제 국내 언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는 역시 아킬레스건은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히토리 수출 문제, 미국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지금 대선 과정에서 보면 미국의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농산물 수입 부분의 확대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문제거든요. 네. 이런 것이 더 강도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경제 경찰기구를 헐고 있는 IMF라든가 심지어는 월드뱅크, 요거는 미국의 쿼터가 가장 많이 있어서 미국의 의결권이 많이 반영되고 미국의 의결자는 트럼프의 의견을 많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기구인데요. 지금 상태에서 IMF라든가 월드뱅크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IMF는 일단 중국의 손을 들어주는 입장이 돼서 트럼프가 상당히 불리한 환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IMF와 또 피터슨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충격을 또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정리해 주시죠. 앞으로 가이드라인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IMF의 그렇게 중국 경제에 대한 어떤 전망, 이것은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받았다는 미국의 입장, 이런 것을 생각해서 트럼프가 이렇게 이런 조치를 하느냐 하는 측면에 이렇게 보고서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서 IMF가 사실 그 내놓은 걸 보면 9월 1일 날 보복관세가 확정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1차 340억, 2차 2천억은 3차 300억에 해당되는 부분과는 좀 다른 문제다 해서 누누이 민간 부분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민간 부분이라는 것은 경제에 미치는 충격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요건에 그 보복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양국이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런 것이 이번에 IMF의 그 보고서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잔여분 3천억 달러에 대해서 지금 예고된 게 10% 부과죠. 네. 10% 부과되면 하더라도 지난 그 7월 달에 IMF의 중국 경제 전망이 6.2%인데요. 이것이 5.9%까지 떨어진다. 0.3%포인트 떨어지는 겁니다. 네. 이게 중국이 있잖아요. 경제 성장률 최소 8% 여유가 있을 때 0.3%포인트는 이렇게 중국 입장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경제 성장률 6% 밑으로 임계되어 있는 상태에서 0.3%포인트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변화를 보더라도 굉장히 크시겠죠. 시청자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시면 잘 나올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 2차분은 마찬가지로 10% 때리고 또 5월 10일 또 나머지 15%포인트에서 25% 가져갈 때는 어떻게 되냐. 중국 경제성이 5.4%까지 떨어진다. 그럼 이것을 추정을 해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 지금 지정한 상태에서 네. 100% 보복관세를 때릴 때는 어떻게 되냐. 중국 경제 성장률 1%까지 떨어진다. 이게 보복관세의 나머지 민감업종 부분과 그다음에 환율 조작국에 따른 수법 300일째 무서운 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런 걸 이례적으로 IMF가 이렇게 반백했다는 것은 세계 경제 입장에서 이렇게 진흙탕 싸움을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주도하고 있는 트럼프가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쪽의 비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피터슨 경제연구소가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잘 알 겁니다. 미국에서 보면 아주 싱크탱크로서 대부분 다 이렇게 페드라든가 그다음에 미국 측의 이렇게 정부의 기관의 연구소는 우리보다는 그런 점은 좀 많이 좀 이렇게 열습니다는 그렇게 짙지 않습니다는 그래도 정부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거든요. 그러나 피터슨 경제연구소는 굉장히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로서 굉장히 정확한 이렇게 정적으로 중립성 유지를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피터슨 경제연구소가 내놓은 1930년대와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시청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3천억 달러를 이렇게 9월 1일부터 부과할 때는 일단은 중국의 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 상품이 100%할 때는 약 96.7%까지 보복관세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의 이제 100% 보복관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평균 관세율. 이건 이제 중국이 미국에 들어올 때 평균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는 관세를 보겠습니다. 네. 그럼 요거 이제 기준이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 WTO에서 지향하고 있는 평균 관세는 4%다. 4%다. 그러면 이제 10%가 이렇게 9월 1일 날 3천억 달러 됐을 때는 평균 관세율이 21.5%다. 그러면 뭐냐? 중국에 대해서 평균 관세율이 세계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4%보다 5배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25%가 부과될 때는 27.8%다. 역시 이 또한 시청자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중국이 2001년에 사실 그 WTO 가입하면서 최혜국 대우를 받았거든요. 네. 최혜국 대우를, 요건 이제 최혜국 대우라는 관세라든가 뭔가 이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다른 국가에 비해서 유리한 최혜국 대우를 받았는데요. 이것까지 철폐되지 않느냐. 시청자 여러분 이 얘기는 아마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철폐될 때는 관세율이 평균 38.6%다. 그러면 38.6%는 1930년대 대공황 당시와 비슷하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피터슨 경제연구소가 관세를 갖고 지금 현재 그 심각성을 얘기한 것은 상당히 많은 대환경 의존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환율 전쟁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사실은 그 중국 환율 전쟁 문제가 지금 이제 후폭풍 차원에서
시청자 여러분도 가장 관심이 되겠죠. 네. 왜냐하면 위안화의 그 대폭적인 하락, 미국의 그 환율 조작국,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결국은 지금 농산물 수입 미국에 반대하고 중단하고 그다음에 히토리 수출 중단한다면 사실 나머지 부분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중국이 마지막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위안화 그 대폭적인 절하 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각지에서는 진흙장섬의 맨 마지막 단계인 글로벌 환율 전쟁의 얘기가 아마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실제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관심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일단은 그 주도호는 미국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냐면 네. 지금까지 노력한 게 중국에 대해서 노력한 게 무역 적자 줄이고 노력한 게 결국 보복 관세가 이렇게 추가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보복 관세일 때 위안화 약세될 때는 같은 프라이스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위안화 약세가 이렇게 될 때는 보복 관세를 무력화시킨다.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노력했던 것도 무산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일전에 지난주에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는 지금은 미국에서 보면 연방부채 한도를 확대시킬 만큼 미국의 재정적자라든가 국가 채무가 굉장히 대선에 들어가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경기라든가 증시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재정적자가 더 이렇게 가고 국가 채무가 더 늘어날 거예요. 이게 표심이 떨어지니까 결국 보복 관세를 통해서 이렇게 관세 수입을 막으려는 이런 문제도 이렇게 무력화된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민감한 입장을 취하는 거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예상되는 이렇게 고위급 회담 아까 정했것은 이제 말씀해 주셨죠. 다음 달에 있는 그 고위급 회담의 가장 중요한 안건은 역시 위안화 환율 조작 방지 문제가 공동 명문화되는 문제가 가장 클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와 같은 사태가 됐을 때는 위안화 환율 조작 방지에 대한 명문화가 더 필요하겠죠. 그런 상태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조차 사실 물론 이제 9월 회담에 이렇게 유리한 입장을 가져가기 위한 이런 전략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는 앞으로 중국과의 그 협상은 하지 않겠다 하는 입장까지 아마 본인의 트윗에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이렇게 고민하는 사항은 달러 약세를 더 위안화 약세에 대비해서 달러 약세를 더 가져갈까 아니면 슈퍼 300일조를 그대로 발동할까 하는 네. 이 두 가지 사항에서 지금 마지막 이게 저울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실제로 보면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감행되고 사실은 그 북한 문제 얘기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이렇게 그 장면을 보면 굉장히 땀을 흘리는 장면을 이렇게 보셨을 아까 겁니다. 화면에서 봤습니다. 보셨죠? 네. 그래서 그만큼 그와 같은 땀의 의미가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보통 트럼프가 사실 그것처럼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유리한 입장에 이렇게 될 때는 보통 이렇게 인터뷰라든가 이런 시간에 땀을 흘리지 않는답니다. 보통 이제 심리학자라든가 뭔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분석한 외신 기자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역시 땀을 많이 흘리는 그 배경에 있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갖지 않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땀을 흘리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가십 기사도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트럼프가 굉장히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그렇습니다. 듣다 보니까 앞서서 근데 말씀해 주셨을 때 중국이 이제 WTO의 최혜국 대우 철폐를 당할 시에 이제 38.6%까지 급등할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대공황 수준이다라고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이러면서 네네. 대공황에 대한 우려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 사실은 지금 상황은 1930년대 상황과 정도면에 있습니다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비슷하죠. 네. 그런 측면에서 협상 파트너만 그때 당시에는 영국과 미국의 싸움 이런 쪽에 있었었는데요. 왜냐하면 팍스 브리테니아에서 팍스 아메리카 체제가 되면서 1929년 후보 대통령이 극단적으로 보호 조치를 갔던 것이 사실상 미국의 대공황을 낳았고 그다음에 1930년대 경기 부양에 의해서 조금 그 경기 부양을 이렇게 하는 조짐이 나타난 상태에서 그때의 에클스라는 페드 위원장이 너무 성급하게 출구 전략을 추진했던 것이 결국은 찰리 채플린으로 상징되는 대공황 시절을 맞고 있었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스몰 법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보면 세계 평균 관세율이 얼마큼이냐 하면 40% 정도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렇게 체육국대까지 중국까지 이렇게 된다면 물론 중국에 해당되겠습니다. 40%에 근접하는 거죠. 38.4%니까. 네. 그래서 실제 발생 여부한 것이 대공황이 나왔는데야 대공황 우려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국제면에서도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대공황 얘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이렇게 중국의 그 포치선 이렇게 진입을 허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환율 조작 문제, 슈퍼 301점 문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아마 오랜만에 신문에서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대공황 얘기, 그레이트 디프레션 얘기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이렇게 지금의 그 어떤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간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 이 미국 정부 측에서도 이 슈퍼 301조를 좀 조기에 발동할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브레이크를 해야죠. 지금 상태에서는 세계의 그 중심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니까. 네. 여러분 지금 상태에서 지금의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 세계 경제 입장에서 국제 증시 안 좋으니까 이걸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IMF와 월드뱅크 같은 세계 경찰 기구의 역할이 그만큼 크겠느냐 하는 측에서는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주도하면서 그동안 WTO라든가 IMF 체제를 많이 약화시켜서 본인이 주도했다, 본인이 스스로 네. 어겼다 하는 측면에서 IMF와 이런 국제기구에서 양국 간의 싸움, 미국과 중국 간의 싸움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역할은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제도상으로 이것을 제도와 규율상으로 이것을 이렇게 미국과 중국에 이렇게 브레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 1945년서부터 1972년 닉슨의 금태환 정지 선언까지 사실상 그때는 통화체정 측면에서는 중심 통화인 중심 통화의 가치는 금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던 측면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느슨한 형태로 규제 완화가 됐던 부분이 1972년 닉슨의 금태환 정지 이후에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스미드 소잔 체제가 되면서 1976년에 지금과 같은 킹선 체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면 킹선 체제는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보면 자국의 통화는 자국의 외환 수급에서 만다. 그러면 시장의 메커니즘에서 결정된다. 네. 이렇게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제도상은 풀어놨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보통 이제 넌 시스템이 없는 환율 제도다. 네. 젤리형 환율 제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젤리형 환율 제도는 평상시에는 시장 메커니즘이 잘 돌아가다가 이런 문제가 됐을 때는 불안을 더 증폭시키는 우리가 이제 젤리 아시죠? 젤리. 네. 젤리는 평상시에 모습을 갖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입속에 들어가면 흐물흐물을 내는 거죠. 네. 그런 젤리형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결국 제도상으로도 이것을 이와 같은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진흙탕 싸움을 이렇게 막을 길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림은 결국 양국의 자체적으로 도덕적 판단에 의해서 또 세계경제 공공선 차원에서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브레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의 시진핑과 트럼프는 스트롱맨들이다. 굉장히 자기의 정책 입지를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스테이트맨이 아니라 폴리틱션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자기 자신의 정책 야망의 입장으로 본다면 자 싸움을 했는데 밀리면 죽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자기의 정책 입장이 약화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고집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의 이렇게 문제에서 제2의 프라자 협정이라든가 뭔가에서 이렇게 해서 사실 지금의 문제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은 이렇게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슈퍼 301조 이런 것 같은 것을 곧바로 이렇게 통해서 보복 관세라든가 뭔가 이런 것을 때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미국이 301조를 조기에 발동할 경우에는 중국 측에서는 당연히 이 위안화 가치를 좀 더 절하시키면서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대목이 이제 결국은 글로벌 네. 환율 전쟁을 가느냐 문제가 이제 일전서부터 말씀드렸던 얘기죠. 네. 그 내용을 좀 잠시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보복 관세 이렇게 이 100% 매기될 때는 위안화 대폭적 왜냐하면 보복 관세 지역이 이렇게 위안화 대폭적인 절하기 때문에 대폭적인 절하가 이렇게 되면 대례시킬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이 가능성이 좀 적지 않느냐. 지난 주말에 히트로 수출 제한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농산물 수입 완화 부분도 결국은 가장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위안화 대폭적인 절하인데요.
사실 위안화 대폭절은 중국적인 측면에서 실익이 적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렇게 미국의 환율 조작에서 맞대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위안화 그 대폭적인 절하를 이론적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남긴다. 또 마지막에도 이것을 취할까 하는 것의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 위안화 대폭적인 절하할 때는 중국 입장에서 수출이 증대해서 중국 경기에 살아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을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안화 환율이 7.5 내지는 8위안까지 간다. 이렇게 될 때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이 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것은 지금은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도모할 때는 경상거래타에서 수출을 증대해서 경기를 회복시키는 측면은 자, 요게 위안화 약세를 통해서 수출에 이렇게 그 경쟁력이 올라갔을 때는 가장 매력적인 수출 지역이 미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보복 관세를 때려가지고 이렇게 제약하다 보니까 과거만큼 경상거래 사이드에서 이렇게 그 수출 증대를 통해서 경기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과거보다 많지 않다. 왜냐? 네. 제일 수출 시장이 위안화 약세에 타겟이 되는 보복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좀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그걸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네. 이것이 뭐냐 한국 간의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미국으로 이렇게 수출할 때는 그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게 당사국이 미국인 상태에서 대폭적 절하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냐 그만큼 중국이 수출 경쟁이 제고된다 하더라도 사실 미국의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되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이라든가 경기 회복에는 효과는 그렇게 생각만큼 이론적으로 효과는 적지 않다. 적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 시각입니다. 네. 반대로 지금은 중국의 위안화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될 때는 지금 뭐야 중국의 가뜩이나 크레디트 크런치 신용 경색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금융 완화 정책, 금융 지원 정책을 했는데요. 위안화 약세될 때는 지난주 말에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자본이 더 이탈돼서 금융위기가 이렇게 증폭되고 네. 지금 중국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3대 회색 홀서 문제가 전면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IMF 입장에선 중국이 이런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원에서 민간 업종에 10%만 때리더라도 5% 떨어진다. 그 다음에 25% 떨어지면 뭐냐 5% 붕괴 우려가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봉합을 해라. 중국도 대응하지 말고 서로 봉합하라. 이런 측면의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이렇게 보복 관세든 수보 300일째 됐을 때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카드가 가져가기는 상당히 힘든 카드가 아닌가. 이래서 일본과의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네.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돌파구를 찾는 이런 쪽의 새로운 움직임이 지금 지난주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대목은 아직 추세는 아닙니다는 그런 변화 조짐이 있다. 그린슛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변화 조짐을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중국의 위안화 약세에 대해서 미국이 또 달러 약세로 맞설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라면 진짜로 이제 글로벌 이제 환율 전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글로벌 환율 전쟁은 위안화 대폭절, 이게 중국에서 쓸 수 없는 카드인 위안화 대폭적인 절하일 때는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당하지 않게 해서는 실익이 적다 하더라도 달러 약세를 가는 거죠. 네. 타는 거죠. 근데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약세를 가는 데는 실익이 적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락가락하면서 트럼프가 마지막 입장을 정리한 게 미국 입장에서는 강한 달러를 선호하지 않는다. 하다 보니까 이것을 달러 약세를 선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범 초기에 달러 약세를 가져갈 때는 미국의 무역 적자라든가 대중 무역 적자 개선되지 않았던 걸 뼈저리게 경험했던 상태이고 네. 그다음에 2년 차인 작년 같은 경우는 커들러가 되면서 강달러가 이익에 부합된다. 트럼프 입장에서 강달러가 이익에 부합된다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 뭐냐 그렇게 국익에 부합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중립적 기조에서 달러 약세가 넘어갈 때는 여기에 경계 발언, 그 다음에 강달러가 될 때는 경기라든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 선호하지 않는 입장, 이런 중립적 입장을 건다 이렇게 됐습니다. 강한 달러를 선호하지 않는다 하다 보니까 약한 달러를 원한다 하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한테 전해질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냐 하는 측면은 중국이 대폭적으로 절하가 될 때는 결국 달러 약세가 될 때 미국 측에서 실익이 있겠느냐 하는 측면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은 경상거래대에서 미국은 달러 약세가 된다 하더라도 중국보다도 수출 증대 효과는 적다.
그래서 강한 달러를 선호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달러 약세 쪽으로 선호한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 왜냐? 미국은 사실 그 수출 증대, 달러 약세 따라 수출 증대는 마셜 언어 컨디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품질과 기술과 디자인 같은 이런 환율 이해, 가격 이해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입 구조가 사실 환율과 가격에 민감한 이런 구조를 이렇게 충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보다 낫다. 그리고 사실 미국 입장에서 달러 약세를 낼 때는 뭐 아시겠지만 전 세계 달러 자산들의 환차선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네. 그다음에 중심에 따라서 글로벌 시니어 이펙트가 낮아지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선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는요 항상 나오는 것이 100달러짜리 위상이거든요. 100달러짜리 위상인데요. 트럼프가 100달러 위상을 상당히 높였느냐?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00달러 위상을 많이 약화시킬 달러 가치가 무슨 위상을 찾을 때는 몸값 아닙니까? 몸값 아닙니까? 야구 선수라든가 프로 선수들에서 가장 다른 거 다 고쳐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얼굴이 잘생겼다, 야구를 잘한다. 그러면 몸값을 얼만큼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 과정에선 미국의 100달러의 위상이 이렇게 미국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당신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럼 오바마 대통령이 세계에서 흐물흐물한 미국을 만들었다. 그러면 스트롱 달러, 스트롱 아메리카 얼만큼 당신이 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사실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달러 약세를 낼 때는 미국의 위상이 더 떨어지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약세를 트럼프 입장에서 선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하면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달러를 선호하지 않는다 하니까 이걸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달러 약세를 선호한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시청자분을 전해주시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건 트럼프의 진위를 또 미국의 실익적인 측면에서는 잘못된 판단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경제 보복 맞대결도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중국에 이어서 한일 양국 중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가능성이 더 높은 곳은 어디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이 대목은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겠죠. 지난 주말에 간단히 좀 전해드렸습니다는 이번 주부터 역시 계속해서 나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세력 편대에서 이렇게 미국과 일본 아주 건건하고 미국과 북한이 경우에 따라서 남한보다 더 이렇게 견고하다는 입장까지 이렇게 나온다. 아직 이제 추세는 아니다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본과 중국과 이제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한다. 한국 입장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한국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 입장에서 보면 환율 조작과 관련해서 한국의 진짜 환율 조작 가능성이 적은 거냐 이렇게 하면 지금에 적용하고 있는 BHC 법안으로 본다면 4월달 우리가 대미 무역자 200달러도 빠졌기 때문에 경상수지 3% 룰만 우리가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적용되면 10월달에도 지금과 같은 이러한 대미 무역자가 다시 200달러 이상 다시 증가되지 않으면 사실 일본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보다도 환율 조작에 걸릴 가능성이 적고 오히려 지금의 BHC 법안 사이에 우리의 지위인 환율 관찰 대상부터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은 그런 정부의 입장대로 현 정부의 입장대로 BHC 법안을 가져가는 건 아니다. 1988년 종합무역법에 의해서 자 경상수지 대규모 경상수지 지역자 유의미한 대미무역자 중에 한 가지만 걸리는 그래서 미국의 마음대로 트럼프의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그거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이 대목을 또 한국 입장에서는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세력 판단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의 현 정부가 어떻게 이 입장을 취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아마 이번 주에 정부 당국에서는 상당히 고민하시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제 이렇게 무역 질서라든가 환율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긴박한 세력 판단가 된다. 그리고 여름 휴가철에 종전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대부분 다 장기 휴가철인데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시장이든 질서든 옅을 때 아주 옅을 때 이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에 있어서는 보통 여름 휴가철 끝나면 이 문제가 고착화되는 경우가 있고요. 정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대체로는 여름 휴가철 끝나고 난 후에 미국의 서프라임 무기 이런 사태라든가 그 다음에 1990년 아시아 외환위기도 전부 여름 휴가철 이후에 끝났던 이런 것이 사실 장기 여름 휴가철 갔다 오고 나서부터 이런 새로운 조짐에 포지션 조정하는 과정에서
특히 미국은 10월 1일부터 회계연도가 시작되거든요. 네. 그래서 회계연도 시작되고 포지션 조정하는 입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이번 달부터 나타나는 문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9월 달 이때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이렇게 그때까지 일정을 쭉 보여주셨습니까? 네. 왜 그런 일정들이 나오느냐 하면 그런 요건에 따라서 이렇게 시장 차별의 포지션 변경이 나타나서 그것이 질서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벌써부터 마켓 워치라든가 뭔가 이런 쪽에서는 그런 쪽에 향후에 갖고 있는 일정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국경제TV의 외신 캐스터들이니까 아주 현명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이렇게 발빠르게 전해주는 모습이지 않느냐. 시청자 여러분도 그런 것을 좀 잘 염두에 둬서 투자 임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이에 대한 후폭풍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확산되고 있는 세계 환율 전쟁과 또 대공황에 대한 이슈까지 함께 좀 종합적인 시각에서 함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